장제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진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붕괴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 옆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살로 판결됐으며 2015년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행을 가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대중과 그의 가족의 눈에 그의 이미지가 망가졌습니다. 그는 한때 국민의힘 PPP 소속 국회의원으로 한국 정치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이 스캔들 때문에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됐다. 장제원은 죽기 전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은 2015년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모욕죄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국민의 의혹은 계속 커졌다. 그는 어느 날 카메라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붉어진 눈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로는 비난의 폭풍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명예가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껴 울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장용준, 일명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래퍼로 그의 삶에 또 다른 오점이 되었습니다. 장제원은 한때 아들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언론의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키우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범적인 아버지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이제 성폭행 혐의로 인해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인생이 왜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몰았는지 궁금해하면서요. 장제원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과 씁쓸한 실패가 뒤섞인 길고 야심찬 여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싸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산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디지털대학교에 입사하여 부사장까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행정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시절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절로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원의 야망은 교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 선거에 출마하여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 제18대 2008년, 2012년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잠시 활동을 중단한 후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으로 복귀했고 21대 2020-2024를 위해 재선되었습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국민의힘당의 저명한 당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자문위원을 맡은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도운 선거운동의 핵심 인물로 새 정부의 영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2012년 19대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는데 이는 엄청난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산의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선거 포스터를 보며 실패감에 울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님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 4년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재건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마침내 2016년에
강력하게 컴백했습니다. 그러한 인내는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희생과 외로움의 눈물과 함께합니다. 2024년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22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경영학과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그가 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작업에서 의미를 찾고자 바랐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2015년에 성폭행 혐의가 터져나와 그의 모든 노력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서울 아파트 거울 앞에 서서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던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날들에도 그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친구들은 그가 종종 자신을 혼자 두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절박함의 표시였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장제원은 항상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열망한다.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유산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국가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책을 형성하고 한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그의 역할은 그 야망의 정점이다. 그는 취임식 날 윤 대통령 옆에 서서 나라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받았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님처럼 교육 분야에서 유산을 남기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서 그는 부산을 위해 재능 있는 학생 세대를 만들고자 많은 장학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장학금 수혜자 목록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자신의 조국에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계에 입문했지만 교육계로의 복귀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국립해사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그의 지위가 그 증거이다. 그는 아들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특히 뇌리, 자신이 하는 일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장제원은 항상 가족과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역경에 직면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일어서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2012년 선거 패배를 극복하고 2016년 의회에 복귀했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 희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할 거야. 하지만 그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스캔들은 그 꿈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생애 마지막 날 그는 오피스텔에 앉아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갈망했던 가장 큰 성취인 명예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제원의 사랑과 결혼은 그가 큰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1990년대 초 부산에서 야심찬 젊은 교육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박미경 비공개 정보로 인한 가명이라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박미경은 상냥함과 지성으로 빠르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동래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장제원은 결혼식 날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이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다. 장용준, 노엘과 딸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장제원 씨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인생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가족이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느낀다. 그는 친구들에게 박미경 씨가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가장 힘든 시기에 항상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2년 그가 의회에서 의석을 잃었을 때 그녀는 거실에 그와 함께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영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나와 아이들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노 이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돼 가족 사이에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장제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놓고 아내와 격론을 벌였는데 박미경은 그가 아들에게 너무 엄격했지만 자신은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런 논쟁 때문에 그는 며칠 동안 집을 떠나 호텔에 혼자 앉아 울면서 자신이 나쁜 남편이자 나쁜 아버지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마지막 날에 성폭행 혐의가 터져 나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늘 그를 신뢰하던 박미경은 진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2025년 3월 28일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눈에 의심이 엿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무죄하다고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그 후 며칠 동안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깨졌을까봐 감히 아내를 마주할 수도 없었다. 박미경은 2025년 4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언제나 그의 사랑이고 그는 언제나 나의 사랑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죽음 이후의 일이었다. 늦었지만 그 말은 장제원의 영혼의 마지막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제원의 인생은 성공의 높은 음과 슬픔의 낮은 음으로 구성된 긴 노래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싸우지만 결국 자신의 실수와 잔인한 운명에 의해 패배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명예와 가족의 붕괴였는데 이는 아들의 스캔들에서 2025년 3월 31일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성폭행 혐의에 이르기까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의 결과였다. 그의 경력은 아무리